국제뉴스 플렉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고맙습니다, 세요. 네. 우리 세우가 주제를 점점 어려운 걸 던져주세요. 네. 네. 일단 본인은 얘기할 거리가 다 준비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론적인 뉴스는 문화나가 책임지는 거고 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배우를 네. 파헤치는 숨은 뿌리를 파헤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자꾸 문희정 TV에 와서 송 작가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모른다고. 그 얘기를 송 작가님만 아신다고. 송 작가님한테 들으셔야 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송 작가의 평론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제가 그 문희정 TV에서도 그 얘기해요. 송 작가님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아무도 모른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관심 가지지 않는 내용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는 송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원래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연결돼 있었는데 발트해를 거쳐서 그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옆으로 나란히 하나를 더 만든다 이거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가지고 러시아의 노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기를 건드리더니 기어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 가스관 공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도 초창기에 올 초까지만 해도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가스관 허락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과 독일 정부가 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완공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았던 명분이 왜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이제 숨겨진 속내는 미국이 자신들의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유럽을 팔로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느냐. 미국이 제시한 명분은 이겁니다. 99%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스관 건설을 이제는 제재로 중단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대만 할 경우에 유럽의 주요 동맹인 독일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왕 거의 다 완성된 가스관 허락해주고 보기 좋게 기분 좋게 해주고 다른 걸로 이득을 챙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서 이제 그건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언론에 지금 나온 얘기들. 그걸 통과시켜주면 미국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아무 이득을 못 얻어요. 아무 이득을 못 얻는데 반대를 했을 땐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가스 부족 사태를 유발해서 유럽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독일이란 나라에다가 자국산 세일가스를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직접 접근하기가 육로로 어려우니까 폴란드에다가 일단 보내갖고 폴란드에서 독일로 보내는 방식을 강요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그 천연가스관도 막았던 게 뭐냐면은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이란으로부터도 못 받게 유럽이 그걸 못 사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생각으로는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러겠지만 왜냐하면 임기 초기 때부터 거의 4년분 관련된 SOC 비용을 전부 다 송유관 사업하고 운하 사업에다 쳐발랐거든요. 걔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된 송유관 사업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이 송유관 사업은 뭐냐면요. 시설 사업이야. 이게 만들어 놓게 되면 보내잖아. 보내는 만큼 통과료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미 그 당시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가 가서
팔리고 자시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파이프를 통과하는 순간 매다기가 돌아가요. 자기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외부에다가 팔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유럽 쪽에서 좀 사줬으면 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너무 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왜? 없으면 모를까? 가까운데 네, 중동도 있어요. 있고 중동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러시아. 파이프도 있고 러시아도 더 싸게 준다는데 왜 굳이 미국 걸 사야 되냐? 안 주면 나토 때려칠 거야. 이씨. 니네들 우리 군사 빼버리면 니들 바로 러시아한테 바로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협박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미국의 국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거는 폐쇄를 시켰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졌죠. 졌습니다. 네.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상 그 러시아나 유럽 입장에서도 바로 풀어줄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풀어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걸린 거죠. 6개월이. 6개월씩이나 걸릴 줄 몰랐는데 6개월이 걸렸죠. 네. 그 사이에 사실 독일 쪽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실 독일 코로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 때 지금 중동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제대로 연료를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독일이 굉장히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하마터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왜? 원자력을 다 꺼버렸거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일단 그 기존에 가동하고 있던 원자력은 다 끈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물론 천연가스도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천연가스 이후로 그러니까 다음 완전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천연가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는 풍력이나 뭐 태양열로 100%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문제는 이게 안정적인 생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보태려고 하는 게 수소인 겁니다. 원자력이나 화력이 해주지 못하는 고정적인 생산을 수소 발전을 통해서 하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요.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짓게 되면 선을 깔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송전 거리만큼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더 큰데 수소 발전은 필요로 한 지역에다가 그냥 수소 발전기를 놓고 수소만 실어 갖고 가면 돼. 근데 이 수소가 유럽에는 굉장히 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북해 이쪽 지역에 바람이 겁나 세게 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력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로 받아오던 거를 여기에서 수소로 바꿔가지고 독일이 받아갖고 쓰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나 전기 시설 없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수소 발전기를 놓고 수소를 심어주면 되는 거야. 거기다 수송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발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그 울산 앞바다에서 풍력 해상 단지 생기면서 그걸 수소로 만들어서 네네. 가지고 온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 라인이 기존에 있었고 아니 저 라인이야. 빨간 거. 빨간 라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라인이 주로 중동에서 오는 거를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가스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전체 가스 수요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대용량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전체 가스 수송 용량의 1,000억 세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주였지만 문제는 이게 주가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좋았지만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오는 가스를 받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1997년에 위쪽에 벨라루스 그리고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저기 노르트 스트림 1 있죠? 저게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2는 현재 완공은
95% 됐으나 네. 정상 가동은 9월 달에 아마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공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 흑해 해저를 지나서 터키로 연결되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밑에 지금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데 아래쪽. 화면에는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터키까지 굵은 걸 하고 거기서부터 지선으로 유럽까지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쪽이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러시아와의 가스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남하 안 할 테니까 우크라이나 EU에 넣지 마.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EU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쳐들어가고 지금 이 절반을 2014년에 요 아래쪽에 네. 크림반도, 여기 네. 흑해에 바로 있는 그 위쪽에 찍어져. 요쪽 지역을 그렇죠, 크림반도. 요쪽 지역을 쳐들어가고 러시아가 요만큼을 지금 따먹고 먹었죠. 있어요. 먹었죠. 네. 요 지역이 전통적인 유태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고 해상 무역과 가스관이 지나가는 직접적인 이제 그 관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 밀어버린 게, 우크라이나를 다 밀어버린 게 아니라 요만큼만 딱 잡고 있는 거야. 필요한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럽은 미국한테 야 저거 정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 정권은 저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랑 손을 잡고 그렇죠. 걔네들이랑 사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바이든 아들의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근본인 거죠. 핵심인 거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유럽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절묘하게 끼고 있는 절충지역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야 상관없고 어차피 때려 막은 상태에서 우리 기름이나 그냥 독일이 사주면 돼. 이 조건으로 가는 거지만 이 나라는 사실은 이 나라의 국부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스 통과 수수료로 연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챙겨왔는데요. 이 돈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3천억 원에서 그렇죠. 3조 4,5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이룰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다? 우크라이나도 사실 가스관이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하고 굉장히 좀 싸게 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가스 그 단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통관료만 받을 게 아니고 여기서 가스를 뽑아서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사업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네. 터미널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지네들이 생산까지 해갖고 그렇죠. 유통 수익 말고 생산 유통을 다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들이 중간에서 많이 뽑아버리게 되면은 보내도 끝이 없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삐걱삐걱 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2009년에 13일 동안 무려 서유럽에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가스 대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가스 공급 사업에 바이든 일가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어요. 그래갖고 단순하게 여기서 오는 가스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오는 가스를 중국에 받아가지고 이 가스관하고 연결하는 것도 모종의 준비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합작해가지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팔아먹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노르드 스트림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배신인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의 배신이죠. 이게 2024년까지 약정된 금액이 매년 아까 30억 달러니까 네, 최대 30억 달러. 3조 2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다 받아요.
그렇죠. 보증금이야, 보증금. 최소 보증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을 러시아가 보존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이 노드스트림 사업의 근본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024년이면 일단은 가스 경유 계약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스를 통과시켜서 경유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우크라이나는 끊어줘도 내가 너 받기로 한 거 30억 달러는 24년까지는 받아. 준다니까 책임지고 내가 준다니까 이거에서 판 돈 갖고 이 돈 물어줄게 하고 나면 우크라이나도 그래 뭐 그 돈 물어준다고만 하면 괜찮지 이 얘기란 말이지. 아니야. 그렇게 하기에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야죠. 우리한테 싸게 주던 건 계속 싸게 줘야지. 그렇지. 그 조건은 유지를 시켜줘야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팔 것도 아닌데 이 파이프 라인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갑을 병 중에 병은 미국입니다. 을은 러시아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갑이 된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정권의 비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유관 사업을 맞으면 우리 동업 계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헌터 바이든한테 준 돈 그리고 바이든한테 해놓은 기소 왜냐면 그 내정 간섭 혐의로 우크라이나 법정이 바이든을 또 기소를 했어요. 그 법무장관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기소를 해놨어. 뭐 그건 말 그대로 면피용인 거지. 트럼프 행정부 때 그걸 다 해놓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 갖고 러시아에서 진짜 이거 뇌물이 맞고 협업한 거 맞고 바이든 나쁜 놈 하면 바이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위상도 확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스캔들. 이게 탄핵건이거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이든이 초창기부터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이 아들이 연결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터지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바이든 버린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바이든의 위상이 추락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늘 그 잠재적 폭탄처럼. 그렇죠. 네. 지금도 절대 하고. 내 임기 안에서 터지면 안 되는 폭탄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 갑이 우크라이나니까. 얘는 팔아야 되니까 을. 그리고 폴란드도 사야 되니까 을인데 여기에 제일 불쌍한 애가 미국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이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노르트 스트림 1, 2를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양의 2배 이상의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욕심을 또 부리고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가 하던 거 있잖아요. 받아서 자기네가 싸게 뿌리는 거를 독일이 하고 싶어해요. 천연가스의 어떤 허브로 거듭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제일 만만한 병이 이 모든 비용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물어줘야 될 2024년도까지의 30억 불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밀어준다고는 하는데 이거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보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돈이 합의가 안 되면 이 합의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했는데, 자, 러시아는 이거 통과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스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만 보내주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게 계속 이걸 밀어야 되거든. 그렇죠, 밀어야 그러니까 이 끝에서 받을 놈이 없는데 여기다 밀면 이건 버리는 가스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 라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여기에서 발전하던 발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거 말이 안 되는 합의인데 환경 기후 협약을 우크라이나랑 셋이서 맺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독일하고 미국 사이에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독일은 앞으로 최대 10년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운송 계약을 연장토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지원한다. 10년 동안 3억 네. 30억 불씩 물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10억 달러 규모의 녹색 기금 지원도 약속한다.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의 풍력 발전소와 태양력 발전소를 짓는데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지려면 더 달라 그러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명분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트럼프가 탈퇴했던 기후 협약도 본인이 복원을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대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이 동유럽 지역에 있어서 친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가겠다, 선도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결국 이렇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갑을 병 중에 병인 미국이 모든 비용을 다 대면서 하나도 없는 것 없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러시아하고 독일이 얻을 경제적 이득에 요만큼을 못 보태면서 체면 깎이고 돈 주고 우크라이나한테 약점 잡히는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에 회담이 끝났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누가 깔아줬냐? 트럼프가 깔아줬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러시아나 독일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 그래서 뭐 가스 중에 일부라도 비싸도 사다 써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폴란드에다 보낸 가스 중에 일부를 독일에 팔아먹을 수 있었고, 맞아요. 독일이 장난치려고 했었던 가스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해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스는 이제 영원히 러시아의 입김하로 유럽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 왜? 러시아 간으로 이제 앞으로 이 두 개로 쓸 건데 러시아가 어느 날 정치적 이유로 또 이걸 때려 막어. 잠가버리면. 우크라이나 때도 2주 동안 얼어 죽을 뻔했거든. 정말로. 여기 있는 나라들. 난리 났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때려 잠그면 이거 뭐 협의도 안 돼.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수소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수소밖에 없고 사실은 또 하나의 방법을 추진하다가 지금 스탑된 게 뭐냐면 이란 핵합의 복원이요. 그러니까 이란도 엄청난,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잖아요. 이란하고 카타르하고 같은 가스장에서 뽑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동 쪽이 가깝기 때문에 뭐 수소 에너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천연가스에서 완벽하게 수소로 옮겨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천연가스를 러시아라는 어떤 한 곳보다는 그래도 다변화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유럽이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막힌 게 뭐냐면 이란에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파가 됐어요. 지금 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5일 날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라고 강경파가 들어선단 말이죠. 근데 이 강경파를 잘 됐네. 이제 빰 안 맞아도 되겠네. 그 대통령은. 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혁명수비대 대장한테 대통령이 뺨을 맞기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혁명수비대가 입김이 센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그 이란 핵합의 복원도 스탑이 된 상황이에요. 스탑이 된 상황이고 최고 지도자가 서방 국가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중국 쪽이 또 하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덕지도 생겼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로 안 보내는 가스 라인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또 중국이기도 하고 연결상으로 보자면 한국도 그 네. 선상 안에 들어가는 대상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관을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통과시켜 가지고 부산에서 일본이 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일본은 원래 사실 쿠릴 열도 쪽 해가지고 연결하려고 그랬어요, 가스가. 근데 그 쿠릴 열도 개발을 일본한테 주려고 하다가 심지어 그렇죠. 팔라고 하다가 쿠릴 열도 개발 못 하겠다 우리 돈으로. 그렇지. 그래서 쿠릴 열도를 돈 주고 사서 개발할 나라 손 들어봐라고 얘기했을 때 저요 하고 일본이 손을 들었지만 우리는 한국한테 넘길 거야. 그래서 저요? 네. 저 손 안 들었는데. 손 안 들었는데 네, 손 안 들었는데. 네가 좀 맡아서 해봐. 그래서 이거 당장에 돈을 지급할 저기가 없는데 그거는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관 있잖아. 그 공사를 니들이 맡아갖고 해줘. 아, 그 공사를 맡아서 하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면 그렇지. 되나요? 거기다 투자를 아. 해갖고 포항저철에서 관광 갖고 오시고 거기에 중요했는 설비들 현대건설에서 하시고 이게 지정된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프렌트 공사들 직접 투자하시고 도로 공사도 좀 하시고 해갖고 러시아하고 쿠릴하고 연결해갖고 직접 갖다 쓰셔도 되고 일본에다 팔으셔도 되고 아니면 관을 좀 길게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냥 까세요. 다 깔아. 잘 하시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힘으로 이게 여기가 뚫리고 여기가 막힘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철도 연결이라든지 가스관 연결이 더 절실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에이씨 좋다 말았네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사실 좋다 말았다는 나라는 없죠. 뭐가 되더라도 이제 독일, 러시아만 잘 되는 거지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독일이 그렇지 않아도 이 EU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그래. 있는데 또 얼마나 갑질을 할까? 원래도 갑이었는데. 저는 사실 폴란드가 제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왜냐면 폴란드 쪽으로도 가스관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얻어냈잖아요. 폴란드는 못 얻어냈어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 완전 밀착해가지고 미군 들어오세요. 저희가 다 될게요 하면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폴란드의 주한미군 기지 또 독일에 있는 군기지가 폴란드로 옮겨올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독일하고 러시아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폴란드가 사실 좋다 말았죠. 그래서 지금 진짜 곤란한 나라들이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진짜 여기 지금 노르트 스트림이 통과하는 인근 국가들. 네. 자, 이런 인근 국가들 같은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쉽게 말해서 이 파이프의 이거 뭐라 그래? 보안?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러시아 해군이나 러시아 군대가 이리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예상이 되는 거고 한 번 러시아한테 당해본 적이 있고 독일이 한테 당해본 적이 있는 이 국가들은 최소한 이제 얘네는 전범국이라서 무장을 안 하긴 하지만 이 국가들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지금 친러 국가들 입장에서야 그게 아닌데 친서방을 표방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박인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진주하게 될 러시아, 남하하게 될 러시아군을 견제하기 위한 자주국방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전차 1000대를 사는 겁니다. 핀란드가 우리나라 자주포 1000대를 사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K9 자주포 K2 전차에 대한 일종의 수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이쪽 나라 어디서도 이 무장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도 꽤 힘을 가졌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러시아에 대비해 본다고 1000대가 넘는 전차 군단을 가지고 있어요. 해본데. 네. 근데 이게 구식 전차야. 2세대 전차야. 근데 지금 3세대 전차를 갖고 있는 러시아하고 붙으면 이 싸움이 안 되거든요. 맞아. 근데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3.5세대 전차입니다. 심지어 지금 4세대 전차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국뽕반장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차에 레이더에 스텔스에 투명 도료까지 달고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면서 전열 화학포로 100km, 150km 밖에 있는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장의 최신형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갖고 있는 K2 전차 흑표의 성능이 현재 미국의 에이브람스하고 맞먹는다. 특히나 이런 산악 지역이나 추운 지역 안에서는 기동성이라든지 운용성이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제 무기를 비싸서 못 사는 이 나라들이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와
자주포 플러스 전차를 사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서 한국 무기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전차만 들어갑니까? 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외에 이제 포원 무기들, 미사일 무기들,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국이 생산하는 KF-21 전투기까지 전부 다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을 이번 노스 스트림이 열 거다. 라고 하는 국뽕찬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뽕인 게 아니라 실제 수출 상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노르트 스트림 뭐 러시아하고 독일 간의 가스관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어 했는데 사실은 그 가스관 뉴스만 보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 그 가스관을 둘러싼 국제 관계를 보면 사실은 거기서 우리나라도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일이 이번에 G7 갔을 때 별도로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백신 만드는 거 우리나라 1인 협조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군사적인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 수소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9월 이후에 안정적인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너지 때문에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 러시아의 위협도 현실에 다가온 거라서 그 대비책을 할 수 있는 제 세컨드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가치 그리고 주변국들을 지키기 위한 한국산 방산 무기들의 수출 증가 그리고 아까 우크라이나 이쪽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남는 가스관이나 이거에 대한 판매가 동아시아 쪽으로 건너오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7에 갔었던 대통령한테 수없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저희 한번 쳐다봐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정작 독일은 왜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경계심이 없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하고 독일은 굉장히 친한 국가예요. 그리고 옛날에 동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경제 교류가 끊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가장 밀착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밀착돼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자, 멤버십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유럽에서 유태인 자본들이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때 네덜란드, 그 당시 독일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스트리아가 프러시아라고 불리는 국가였고 그 당시에 영국하고 독일, 폴란드 이쪽 지역하고 러시아하고 북방 연맹을 해갖고 프랑스 쪽에 있는 남방 연맹하고 7년 전쟁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원래 한 나라입니다. 한 동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동맹이 나중에 소련이 영국을 배신하게 되면서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원류적인 경제 교류의 시스템과 역사적인 연결관계가 다 있어. 얘네들 있는 왕들이 다 이 네덜란드 왕이에요. 영국에 간 왕도 1700년도에 영국에 간 조지 3세도 네덜란드 출신이고 그 이후에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도 네덜란드 출신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묶어져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역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다 연결이 되죠.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유럽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뗐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협박은 했지만 내 말 안 들어? 우리 가스 안 사? 라고 협박을 했지만 자, 미국하고 EU하고 연간 무역 교류가 5,600억 달러입니다. 600조 이상의 무역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1,600조 이상을 미국이 이득을 받습니다. 네. 유럽한테서 삥을 뜯은 거죠. 자, 요 부분이 급격하게 감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 부분을 비롯해서 뭐 군사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헤게모니를 트럼프는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막 메르켈한테 인상 쓰고 마크롱 손 잡고 비틀어 가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바이든은 6개월 만에 후련하게 다 놔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 대서양 동맹을 깼다.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천짝에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동맹을 바라보고 트럼프가 와장창 깬 거를 바이든 정부가 이 대서양 동맹을 복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 복원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그 깨놓은 대서양 동맹을 사실 더 세련되게 깬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놓고 야 필요 없어 우리한테 이득 안 되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거라면 바이든은 그냥 겉으로는 복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미국이 벌어들이던 150조 이상의 무역 흑자가 사실상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얘기했군요. 유럽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던 150억 이상의 흑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하고 분리되는 현상은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어차피 지금 이미 중국이 뚫고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그걸 예견하고 그 자리를 들여다봤었는데 트럼프는 이걸 적극적으로 막았고 거고.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렸나 봐요. 6,500억 달러가 교역액이고 흑자는 유럽이 1,500억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잖아. 늘 적자. 늘 적자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한 무역 흑자 때문에 달러 미 채권을 가지고 유럽이 그 돈을 사준 거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만큼 무역 흑자를 본 부분을 미 국채를 사주면서 유로화의 가치를 달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자, 이 관계가 점점 더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흐려지게 되면 늘 G7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달러화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유로와 유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끼리 스테이블 지역 화폐로 쓸 수 있는 새로운 화폐가 필요해진 거예요. 왜? 지금 있는 EU에 있는 화폐는 달러하고의 연동성 때문에 유지가 됐단 말이야. 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부를 미국에 수출해서 벌었거든. 근데 그게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달러의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디지털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G7에서
언급은 안 나왔지만 유럽은 반드시 디지털 통화를 준비할 거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 이게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기술 파트너로서 한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토가 필요 없어지나요? 그렇죠. 그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 예. 필요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나토가 분해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계속 존재를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에 대한 투자라든지 파병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겁니다. 네. 똑같이, 왜냐하면 이 비용을 줄이지 않은 미국도 지금 엄청난 그 국가 재산을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 심어 놓더라도 주둔비 받고 가 있는 거야 별 큰 문제 있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막강하게 유럽 전체의 방위나 이런 거를 러시아로부터 지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견제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때 한창 트럼프 때 열받으니까 유럽이 유럽 방위군 창설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마크롱이 뭐 유럽은 유럽의 힘으로 지켜야지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은 돈도 없고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난 한 4, 5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독일이 2차 대전 때만 해도 뭐 전차나 이런 거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근데 지금 독일 전체에 있는 전차가 300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전자 생산을 못할 지경이야. 얘들 다 합쳐도 러시아에 안 된다니까요. 얘들 다 합쳐도 폴란드가 갖고 있는 것만큼이 없어요, 전차가. 근데 이 평지인 유럽 땅에서는 전차 병력 없으면 그냥 깔아지는 거거든. 전 세계 전차가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러시아가 미친 듯 안 하게 하려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듯이 그 지랄을 못하게 하려 그러면 최소한 K9 자주포라도 충분히 있어야 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여기 쫙 깔릴 거라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10몇 문밖에 안 갔지만 여기 쭉 다 깔릴 겁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연결, 벨라루스 다. 네. 그런 방산 산업의 대대적인 폭발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에너지 얘기하실 줄 알았죠, 우리가? 네. 리얼 트루님께서 일반 공중파 방송보다 송작가 방송 내용이 훨씬 더 월등히 우수하네요. 네. 우리도 그렇게 비교당하면 기분 좀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걔들하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뜬금없이 전후 관계없이 갑자기 와서 요 얘기만 딱 던지면 저건 뭔 미친 소리야 그럴 수 있지만 저희 방송을 그동안 쭉 열독해 오셨던 분들은 다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구나.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G7이 그랬구나. 이래서 송 작가가 방산무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사실은 송 작가님만 할 수 있는 연결 얘기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늘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7년 동안 너무 이런 교육에 학대를 받았습니다. 국제 정치,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이거 누가 써주지도 않는데 이거 분석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쪽에서 너무 많이 혹사를 당해오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네. 진짜 저는 저희 송작가 TV의 컨텐츠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송 작가님한테서밖에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한 얘기 듣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사실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럼요. 어느 순간에 재밌어집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이 깨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깨우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자꾸 주식 뭐 사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언제? 내일. 네, 내일 경제방송 코너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러한 그 사전의 교양들을 쌓을 수 있는 방송들이 멤버십 방송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기초 정보, 역사,
그리고 돈의 흐름, 옛날 그 고대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의 돈과 권력의 흐름 같은 얘기들을 지금 멤버십 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초식주의자 들어오셔서 네. 많은 멤버십 방송들 검토하시면 채식주의자죠. 좋습니다. 초식이 네. 아니고 채식. 채식이고요. 네. 자, 꼭 멤버십 가입하셔서 꼭 주식 방송 들으시고요. 사실 근데 그 앞에 국뽕 만듦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뉴스 플렉스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11시부터 방송이 시작되거든요. 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방송도 3시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네, 예.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1,000만 원 현상금 걸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생방으로 3시에 진행하고 있는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안 들어주시면 11시로 옮길 거야. 씨. 들을 수밖에 없게 네, 들을 만들었다는 수밖에 거지. 없게 11시로 옮겨버릴 거니까 네. 내일 3시에 많은 분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